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아무래도 이 두 팀이 리그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결승전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정말 현지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매치인데 BBC에서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맨유와 토트넘은 역대 최저 기록을 리그에서 세웠는데 유럽 대항전 빌바오에서의 결승전에서는 누가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냐, 다시 바꿔 말하면 누가 더 최악의 팀인가를 가릴 수 있는 매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결승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 어떤 거냐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았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린 상태예요. 아모린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의 명단 자체에 큰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 포스테코글루는 킨스키를 골키퍼로 기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카리오도 안 나왔고 솔랑키, 존슨, 히샬리송, 포로 등등등 주요 선수들을 휴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모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 이어서 주전 선수들을 다시금 지난 리그 경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모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결승전에 앞서서 선수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유지하면서 경쟁심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차피 리그 경기가 끝나도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결승전을 준비할 수 있는 5일의 시간이 있다. 충분히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이틀, 그리고 경기를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이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은 로테이션을 안 돌리겠다라고 한 상태예요. 반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주요 선수들을 벤치에 많이 앉혀 있었고, 특히나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지난 경기에 아예 명단 제외가 됐었고요. 지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경기에 안 나왔었죠. 그래서 반더벤과 로메로는 5월 9일 보데글림트전 이후로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을 치르게 되면 거의 2주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휴식을 너무 오랜 시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문제없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체력적인 우위를 조금 더 우선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도 일단 두 감독이 다르고요. 여기에 더해서 맨유는 득점을 못하고 있는데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토트넘, 이런 이제 주제도 있어요.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놀라운 기록이, 토트넘이 순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득점 순위를 보면요, 리버풀, 뉴캐슬, 아스날, 맨시티, 브렌트포드, 첼시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리그에서는 6번째로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팀이에요.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굉장히 빈곤하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우스햄튼, 레스터시티, 입스위치 타운, 그리고 에버튼 다음으로 득점을 많이 한 팀이 맨유거든요. 그러니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5번째로 득점을 많이 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6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팀입니다. 그리고 사실 토트넘이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경기에 지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득점도 자연스럽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실 중반까지는 토트넘이 득점을 리버풀이나 아스날 이런 팀들과 거의 엇비슷하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격력적인 부분, 특히나 결정을 짓는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맨유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장기간 빠져 있었던 디알로예요. 8골과 7골이거든요. 근데 공격수로 출전한 호일루는 4골, 가르나초 6골, 지르크지가 3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비 지역에서 더리우트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했어요. 득점하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맨유가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보시면 뒷공간으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러한 전술적인 구도는 아모린 감독이 꽤나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비판을 받을 때에도 이런 기회는 잘 만든다 라는 평가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면서 가르나초의 스피드를 살려서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여기서 1대1 찬스, 그리고 골키퍼가 달려 나오고 있으니까 가르나초가 센스를 발휘한다고 찍어 차는 장면입니다. 근데 찍어 찼을 때 어이없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카세미루나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의 결정력이 더 믿음직스럽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맨유의 공격진은 득점을 너무 할 정도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골 기대값 대비 득점을 환산을 해보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7골. 크리스탈 팰리스에 이어서 리그에서 2번째로 기회 대비 득점을 못한 팀입니다. 얼마나 맨유가 득점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데
골 기대값 대비 3.2골을 더 넣은 팀이에요. 그만큼 이제 토트넘은 존슨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고 메디슨이라던가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이런 선수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래도 확실히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맨유보다 토트넘에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반대로 수비가 너무 엉망인 팀은 토트넘에 더 가깝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물론 맨유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토트넘의 실점을 보면요. 사우스햄튼, 입스위치, 레스터시티, 울버햄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 토트넘입니다. 이거는 토트넘의 팀의 체급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굴욕적인 순위거든요. 리그 전체에서 5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 맨유는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가서 쉬운 4골을 먹혔어요. 맨유도 수비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토트넘이 정말 수비가 안 좋은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 중에 하나가 토트넘인데 실점도 가장 많이 한 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결국 골득실이 플러스 2, 시즌 중반까지는 플러스 10 이상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실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따라잡히면서 득실차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특히나 토트넘 자체가 세트피스 수비에 굉장히 약점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세트피스에서 최근 들어서 강점을 보여준 선수가 맥과이어와 카세미로. 카세미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 맥과이어는 유로파리그에서 지금 맨유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든 기적적인 골을 넣어줬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맥과이어의 이 세트피스에서의 감각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옹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을 때도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때 맥과이어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공격수보다 더 좋아요. 뛰어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수랑 붙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살짝 수비수를 밉니다. 수비수를 밀고 본인은 뒤로 빠져요. 근데 이 크로스 자체가 워낙에 뒤쪽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맥과이어가 여기서 스크린을 거는 거죠. 수비를 스크린을 걸다가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최근에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세트피스가 끝난 이후에 맥과이어가 내려가지 않고 전방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 들어가죠.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워낙에 불안하고 특히나 세트피스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맥과이어나 카세미로의 제공권,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맨유를 상대할 때 가장 위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뭐 가르나초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맨유가 앞에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을 기준으로 빠르게 상대의 공간을 공략하는 이런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포스테콜로 감독이 공격적인 압박을 해버리면 맨유도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실점이 많은 건 공격적으로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이잖아요. 토트넘이 결승전이라고 힘을 많이 주고 나와서 손흥민 그리고 존슨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풀백들도 올라오면서 압박을 쭉 해버리면 앞쪽에서 압박을 받다가 순간적으로 부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부페가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볼을 받고요. 부페가 볼을 받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가르나초가 뛰어나가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달려나와서 이제 압박을 해버리면 브루 판데스를 거쳐서 달려나가는 가르나초 혹은 이제 이 경기에서 디알로가 또 선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달려나가는 디알로 이런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꽤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리그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안 하죠. 그리고 당장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실험을 했었는데 맨유전을 상상하면서 아스톤빌라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토트넘이 선수비 후역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토트넘도 우리가 득점의 강점이 있지만 실점에 좀 단점이 있고 수비가 흔들리는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차라리 실점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오히려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재밌었던 게 아마 결승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였냐? 수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맨유는 달로와 도르구 혹은 뭐 달로가 안 나올 때는 디알로가 이제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좌우 측면에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식이에요. 경기장에서 좌우 측면을 도르구와 마즈라이가 넓게 쓰고 있고요. 이때 부페, 가르나초, 호일룬 삼각 대형인데 여기서 부페가 약간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받는 순간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으니까 수비가 약간 좌우로 끌려 나가면 부페가 볼을 받고 돌아섰을 때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찔러줄 수 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토트넘이 사용했던 수비 방식 중에 하나가 오른쪽 공격수를 내려서 5명의 수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경기에 존슨이 오른쪽에 나오면 존슨도 수비를 하러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 존슨,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맨유의 5명의 공격수를 막아서 중앙 지역에 공간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오도베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5-4-1의 형태를 만드는 이런 전술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맨유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맨유가 공격을 할 때는 또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앞쪽에서 카세미르나 우가르테도 상대가 여기서 볼을 빼앗았을 때, 그랬을 때 앞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려 들어갔을 때 문제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4-3을 쓰는데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은 게 맨유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윙백들도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백업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이 첼시와의 경기 장면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날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앞으로 달려가서 압박을 합니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오면 뒤에 카세미로 혼자 남거든요. 근데 혼자 남아버리면 카세미로가 기동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뛰어나갈 때 카세미로가 요 공간을 모두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카세미로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세미로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반대의 공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카세미로가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편 공간이 나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첼시가 패스를 했을 때 여기서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었고, 아무런 견제를 안 받으니까 반대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파머가 패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머가 패스를 주면서 한 번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마두에케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 입장에서도, 맨유는 득점을 잘 못하는 팀인데 공격적인 성향은 강한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맨유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분명히 수비가 불안한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달려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수비를 지키는 이런 컨셉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맨유도 수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역습에 대한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전술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맨유가 득점을 못하는 팀이라면 토트넘은 수비가 흔들리는 실점이 많은 팀인데, 실점이 많은 팀과 득점을 못하는 팀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두 팀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반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두 팀, 그런데 결국 원하는 목표는 유로파리그 우승에서 챔피언스리그를 가는 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팀 간의 결승전의 싸움 자체가 매우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팀이 더 이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 경기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